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대구 지역 여론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여론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남일보하고요. 폴리뉴스에서 PNR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PNR 여론조사 기관 그 신뢰성이 그나마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당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홍준표 여러 가지 SNS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중앙정치 매일같이 말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인석이가 나는 대구에서 신당 만들 거야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박병권 판사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정진석 지금 이후에 판결할 때 실형 6개월을 선고해서 많은 파장을 야기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지법원장의 이 경고 주의 촉구로 끝났습니다. 너무나 솜방망이죠. 그래서 이 법원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관련 규정이 좀 별로 없다. 그래서 주의 조치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판사들 이거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징계 이 수준을 높이는 대거 높이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이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 옛날에 말이죠. 이 독재정치 시대 때 만들었던 판사 그리고 이제 검사의 신분 보호 장치가 너무나 높아요. 지 멋대로 판결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요. 여론조사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 정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지와는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시진핑과 이 바이든 정상회담이 이제 싹 끝나가지고 관련 이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잘 회담을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까지 잘 끝났는데 미국 백악관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시진핑을 믿느냐? 그러니까 독재자야 이렇게 대답해갖고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이제는 한동훈 장관의 부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준석이는 왜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이가 젊잖아요. 73년생. 본인은 85년생. 그래도 한 10여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한 미래의 라이벌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래가 짧게는 이제 2027년도 선거도 되고 그 이후의 세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부인의 대서까지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먼저 대구 폴리 뉴스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남일보, 경남메일, 폴리뉴스하고 경남메일이 PNR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홍준표 시장의 SNS 이 활동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을 보면은 업무 수행 관련된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뭐라고 느낄지 본인은 또 한마디 또 하겠죠. 비평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일단 여론의 흐름은 그렇고 그리고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는 20대에서 상당한 이탈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 국민의힘과 대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지역. 자, 국민의힘은 56.0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19.9인데 9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요, 전국적인 규모에서 잘 모른다. 이 무당층. 이게 여기는 굉장히 낮아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을 한 3배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말이죠. 자, 홍준표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훨씬, 평가가 말이죠. 42.2고 긍정평가 44.3인데 문제는 뭐냐? 긍정평가 44.3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56 그러면은 15%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좀 반성해야 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정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활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중앙정치에만 머리가 가 있지 시정은 도대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중앙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시정을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의 15% 정도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 활동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49.2로 훨씬 더 높다. 긍정평가는 34.7.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중앙정치 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지. 그래서 이거 뭔가 추가적인 입법적 제한도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역시 부정평가가 SNS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당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시민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7.7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탈 현상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이탈 현상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출연시에는요 56.0에서 47.7 그러니까 12.9%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19.9에서 17.6 그래서 민주당층 지지자들의 18.2%가 유승민과 이준석의 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 47.7대 18.9대 17.6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이 잠식이 눈에 보인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20, 30대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비해서 그리고 40대에서 제일 높게 되어 있습니다. 20, 30대는 이제 이 지지하겠다. 그리고 40대가요. 30.4%나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시민의 경우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수 있죠. 대구 출마할 경우에 대구 시민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출마할 때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59.1. 지지한다는 얘기는 2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재신임하겠느냐? 재신임하지 않는다가 59.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신임이 좋다, 재당선이 좋다, 29.1, 30%나 바꿔라. 이게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영남 이 의원들 물갈이해야 된다. 여기에 지역 여론은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이제 이게 대구 지역에서 신당 지지율이 그래도 제법 되네. 20, 30대 특히 40대가 많이 지지하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 40대가 많이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40대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18.2%나 지금 빠지는 거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50%대 지지율을 좀 대구 지역 전반적으로 평균 50%대 지지율을 지지율이 나오는데 산업단지가 있어갖고 젊은층 비중이 높은 달성군에서만은 민주당이 24.2%를 기록하고 있고 달성군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민주당이 10%대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대구에서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성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되어 있고요. 40대의 경우에는 32.5%로 국민의힘과 격차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지지율 일부 수치를 가지고 조금 보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18.9 그리고 국민의힘은 47.7 민주당 17.6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40%대로 지금 떨어지는 거 요거를 보면은 이게 영향이 크다. 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상당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시정을 내린 박병건에 대한 법원의 징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박병건 판사에 대해서는요 엄중주의라고 하는 구두 경고 조치로 끝났어요. 자, 이게 구두 조치로 끝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강한 경고 조치,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러니까 판사들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중립성, 일탈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말이죠. 이런 이 실형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 명예훼손죄. 예. 요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SNS 나온 대로 문제가 돼서 이제 판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이 8월에, 지금 징역 6개월을 선고해갖고 이게 11월 달이니까 한 2달여 동안, 법원에서, 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쳤어요. 이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했더니 법원장을 통한 엄중주의가 적절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발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런데 겨우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당시에요,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볼 때,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정도밖에는 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결의 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 박병권 판사의 사고를 보면 완전히 종북 좌파로 흘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과거의 SNS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정진석 의원의 판결에까지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징계 조치는 좀 더 무겁게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말이죠. 이 법원에서 정치적인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한 다음에 이런 제재 조치가 너무나 빈약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아니냐. 자, 그래서 대법원의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요, 2012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절제와 그리고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품위를 유지하라.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은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런 권고적 성격의 규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 강제성을 주는 이 관련 징계 규정의 보완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거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요. 대법원의 내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이죠. 우리가 이 법원 행정처에서 내부 지침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재를 충분하게 사회적 이 질타 수준에 맞는 제재가 유지되도록 징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과거에 MB정부 때 창원지법에 있었던 이정열 판사는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가 이제 존칭어잖아요. 이걸 갖다가 발음 나는 대로 각하 새끼 짬뽕. 요런 합성 사진을 올려갖고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되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그 판사의 징계, 감사는 사실상 무풍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지 멋대로 판결을 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거 지금 바이든이 이제 기자회견을 떠나면서 시진핑은 독재자 맞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별도로 본 방송 이후에 별도의 분석 평가를 해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주 상당한 수준의 무력 충돌은 반드시 예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선 급하게 군 당국 간에 세 가지 차원의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는 합참의장, 그 다음에는 해상실무장관, 이
채널을 만든다. 신속하게. 이게 하나 있고 정상 간에 통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군사 차원에서의 합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펜타닐 공급을 제한하는 여기에 또 합의한 거 이런 점에서는 양국이 공동 일치를 받지만은요. 특히 첨단 기술 통제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견이 노출됐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은 절반의 성공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담이 다 끝나고 기자회견까지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상대를 갖다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진핑은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중국말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시진핑은 독재자 맞잖아. 옛날에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체제가 달라. 뭐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니까 독재자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딱 2번이나 시진핑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옛말에 나오는 것처럼 시주성을 밑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합리적이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독재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공산국가니 그는 남자다.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 사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을 갖다가 독재자라고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6월 달에도 모금 행사에서 독재자로 불러갔고 주미 중국 대화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중국 정부를 갖다가 아예 악당으로 칭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직은 중국 당국의 이 반발, 그리고 비난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틀림없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월 20일이 바이든하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부인인 펑리우얀하고 생일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말이죠.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산책을 하면서 바이든이 시준석한테 부인의 생활을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준석이 아이고 당황스럽네요.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부인 생일이 다음 주라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세게 부딪히고 만 거예요.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42년 11월 21생이고요. 펑리 우얀의 경우에는 62년생 11월 20일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부인까지 시비하고 나섰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적십자사, 사랑의 열매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건 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준비한 모습이다. 그래서 공적 활동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냐. 약간 삐딱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금 비판적 수위의 입장을 내놓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가 한동훈 장관의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는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서도 이 정치적인 미래의 길을 본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본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의식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여권의 자기 정치 지도자의 지도자 수치를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이르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뭐 오세훈이나 뭐 그다음에는 홍준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한동훈 장관이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내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부인도 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는 현재 부인이 없잖아요. 부인이 없는 것도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장관 이 부인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뭐 얼굴도 이쁘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 패밀리 백그라운드라든가 학경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지금 굉장한 아주 그 탑 클래스의 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기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YTN 뉴스 라이드에 출연해가지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그런 봉사활동하는 것은 늘상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내고 있느냐. 진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 한동훈 부인에 대해서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공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다 벌써부터 그렇게 다 계산을 깔고서 나와서 아주 치밀하게 활동했어?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좀 문제 있잖아? 예,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국무위원들 부인같이 나왔어야지. 요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계속하면서 지금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데 레드카펫을 누가 깔아주고 있느냐? 이뇨한 위원장이 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한테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이뇨한 위원장의 순수한 생각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뒤에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1, 2주 후에는 결국은 쫓겨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이 장관의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아주 은근히 말이죠. 말 표현은 점잖은 것 같지만 은근히 아주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긁고 있느냐. 긁어보지 않은 복권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권을 안 긁었으니까 긁어봐야 이게 1등이 될지 100원, 만원짜리 당선도 안 될지 알잖아요. 긁어보면. 그러니까 긁기 전에는 내가 뭐 100만 장자 뭐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지 당첨될지도 모르지만 긁고 나니까 다 빵이야.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복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나 마찬가지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임명될 때도 기수초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젊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지만은 법무장관 자기 스타일을 영역을 구출한 건 맞다. 예,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천직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복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본인은 이제 정치판에 나와 있어 다 평가를 받았는데 나는 성공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 너는 지금 몰라. 나봐야 알아. 복권 긁어봐야 알잖아. 복권은 근데 뭐예요? 대부분이 실패하잖아요. 막 수만 분의 1만 상금을 받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복권에 비유했다는 얘기 자체가 너는 실패할 수 있어. 나는 성공했지만 벌써 여기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복권이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말이 의미가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다. 실패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 보고 있는데 대해서 이준석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 아니 한동훈 장관을 왜 이렇게까지 복권에 비유하냐고요. 아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지금도 인기 좋지 않느냐. 예? 아니 민주당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해봐도 지금 1, 2등 나오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수도권 서울만 한다면 지금 1등까지 나와서 한번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패기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구태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만인지상인데 완전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 그거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것도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지상이 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시임을 온몸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데 딱 완전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 갖다 앉혔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독립적으로 행동하느냐? 수직관계로 행동하느냐? 이거 예측이 안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면 앞에서 복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이준석의 아주 고단수적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위하고 윤핵관하고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뇨한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핵관이 정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구국을 위한 결단으로 포장을 하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보려고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한동훈 또는 원희룡이 될 것이고 그 두 분이 과연 윤 대통령과 다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너희들 어림도 없어. 비전 없잖아.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폄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슈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아마 등판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준석이 이 나름대로 고단수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이 입에서요, 우리 여권 인사들 좋게 얘기한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죠. 입만 열면 어떻게 돼요?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인사할 때도 보면 윤 대통령한테는 뻣뻣하게 인사하고 문재인한테는 폴더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준석의 한계이자 이준석의 전체의 정치적인 자질, 이게 한계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홍준표 여론조사를 보면서 쭉 보니까 지금 이제 페북에 이제 홍준표 시장을 보면은요. 페북에 이 패친들 좋은 얘기만 쓰면 댓글이 올라가는데 나쁜 얘기를 쓰면 안 올라가는 것으로 뭔가 뭐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설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조금 뭐 이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서 홍준표 시장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진정한 정치인 그리고 진정한 보수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적 내용도 좀 귀담아 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 모드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여권이 이기는데 승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